성존용량 증대 방안. 성존용량 증대 방안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들하고 뒤에 내용하고 좀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는 좀 설명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가서 다시 보시면은 성존용량 쪽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송전용량이란 송전선로의 전력을 정선함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공급 가능한 최대 전력을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정격화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발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용량이 얼마다 그만큼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변압기는 변압기 용량이 얼마다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송전용량이라는 건 그게 안 됩니다. 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서.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인데 뭡니까? 임피던스에 따라서 얘가 송전용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거리는 똑같은데 요 지점에서는 케이블을 뭘 썼느냐에 따라 틀려지고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상차각에 따라서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나는 좀 정격화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송전용량이라는 건 자꾸 변화하니까 그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자꾸 제어를 하는 거죠. 얘 값을 최대 송전 전력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최대한 보내줄 수 있게끔 뭐 냉각도 하고 그다음에 상차각도 제어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탈락이 났습니다. 그러면 송전용량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줄어들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너 이만큼 더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보낼 수 있게끔 전력줄을 조여해가지고 아니면 R이나 L이나 C를 제어를 해가지고 각각의 송전 용량을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송전 용량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는. 케이블의 어떤 특성 때문에 X라는 성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X라는 성분에서 어차피 전달함수가 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는 전송 전력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압을 올려주면은 늘어나죠? P는 X분의 ES, ER 사인 테타에서 전압을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P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얘 자체 내에서 X라는 값은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값들을 조정해야지. 사인 세타를 또 조정하면 또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단거리하고 장거리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가공송전설로하고 지중송전설로하고 이렇게 4개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송전 용량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송전용량 계산 방법 해가지고 고송상수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 뒤에서 보시게 된다는 얘기죠. 단거리 송전선로 전선의 허용전류를 하면 뭐라고요? 안전전류라고요. 아침에 들으셨으니까. 안전전류인데 어떻게 합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온도에 관련돼 있다고요. 그래서 온도에 관련된 부분 옴선, 연피선, 유전체선, 케이블 온도 상승 뭐 이런 내용들 다 아시죠? 온도 때문에 이게 다 온도입니다. 지금 온도 때문에 보시면은 전압 강화 이렇게 일어나다. 근데 이제 단거리 같은 경우는 온도 때문에 어떤 저항 성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압 강화 일어나는 거죠.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은 전압 강화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단거리 부분, 중거리 부분, 장거리 부분에 대한 RLCG를 계산하는 부분을 이제 집중정수 회로로 계산하느냐, 분포정수 회로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미분방정식으로 계산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더 와닿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배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송전용량 결정 조건. 이게 지금 송전용량 결정 조건입니다. 송전용량 계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송전용량 계산법. 송전용량 계산법 하면 4글자 뭐라고요? 키워드가? 예? 송전용량 계산법은 고송상수입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 용량에서 송전용량 결정 조건은 뭐라고요? 상조효경. 이게 또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단거리는 전압 강화, 장거리는 상조효경. 상차각이 적당할 거. 아까처럼 P는 X분의 ES, ER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송전 용량이라는 걸 자체를 앞에서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 개념으로 들고 가시면은 장거리도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전압 상차각이 적당할 거. 사인 세타가 어느 정도 90도일 때 1이죠. 사인 세타가 30도일 때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평상시 때 운전할 때는 사인 30도에서 40도에서 운전하죠. 왜? 여기 50%, 여기 50% 정도 운전하다가 얘가 탈락이 되더라도 이쪽 나머지 50%에서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차각이 한 사인 30도 정도에서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50%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송전선로에서 나머지 50%까지 부하를 분담을 해서 100%의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정도를 고려할 때 30-40%가 적당하다라는 게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조상기 용량이 적당할 거. 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처럼 송전전력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나눠질 텐데 그 무효전력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결국 상차각이죠. 상차각이 뭐죠? V하고 I의 위상차 아닙니까? 상차각이. V하고 I의 위상차가 왜 생깁니까? 역률이 안 좋으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동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R하고 V하고 I의 동상이죠. 우리가 지상이니까 자꾸 I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상기 용량이 적당한다는 건 그만큼 동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성전 효율이 적당할 것. 이건 그냥 뭐 효율이니까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경제적일 거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나왔을 때 아 답안지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아까 성전 용량이 나오면 성전 용량에선 단거리 쓰고 그다음에 장거리 쓰고 가공 성전설로 쓰고 지중 성전설로 쓰는데 단거리 쪽에는 전압강화 쪽으로 풀어서 쓰면 되고 장거리 쪽에선 상조요경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공 성전설로 쪽에서는 뭐를 쓴다고요? 복승신. 지중 성전설로 쪽에서는 광급초. 오늘만 벌써 한 10번은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번 설명드린다는 게 6개월 동안 100번은 듣습니다. 중요한 거는. 키워드만 100번을 듣는다는 얘기고요.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요. 키워드를 그만큼 노출을 해드립니다. 자꾸. 왜? 답안지에 써야 되는 내용이니까. 성전용량 계산법은 뭐라고요? 고송상스. 근데 고유부하법에서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라고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Z-오메가분의 ER 자성 오늘도 지금 한 2번 봤죠?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Z-오메가는 또 뭐냐? Z-오메가는 뭐죠? 그걸 이제 풀어서 쓰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을 해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고유, 특성, 과도, 그 다음에 뭐였죠? 파동, 서지 이렇게 5글자를 얘기했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여기 수식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C분의 L이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른이 위에 간다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어른이 위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Z, 위에가 Z고 밑에가 Y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Z-오메가는, Z는 뭡니까, 결국? R은 I분의 V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 고유 임피던스는 뭡니까? 진행파에 대한, 전압 전류에 대한 비율이, 예? 진행하면서 뭡니까? R 값이 진행파가 진행하면서 생기는 R은 뭡니까? I분의 V 아닙니까? 전압과 전류의 비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유 임피던스가 뭐냐 그러면 뭐 그 고유 파동 이게 아니라 고유 임피던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써주셔야죠. 풀어서 진행하는 전류 뭐 전압과 전류의 비다 비율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써주셔야죠.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뭐라고요? 전압 전류 진행파에 대한 비율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씩 늘려서 보시면 되는 거죠. 항상, 그러면 여기서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고유부하법이 뒤에 가서 보시면요.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 예? 성전 용량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요게 수전단이거든, ER이. ES는 성전단이고, ER은 수전단이니까. 수전단을 단락했다고요. Z-오메가로 지금 밑으로 나눴으니까 단락이란 얘기죠, 지금. 개방했을 때, 단락했을 때 이런 부분 또 이제 보시면은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요걸 보는 순간에 고유 부하가 뭔지를 딱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조금 있으면 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실 때 설명은 잘 안 돼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서 자꾸 뒤에서 반복되면서 뭔가 부과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서도 딱 보는 순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성전용량 계수법. 이 고유부하법은 이 킬로미터에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항상 특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성전용량 계수법에 가서는 나옵니다. 어떤 킬로미터가. 이제 300마일이라는 그 킬로미터는 요 앞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그걸 480km로 해가지고 L모로 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이 K가 아까 60, 100, 140에서 600, 800, 1200 헷갈렸죠? 이 K에 대한 용량 개수를 아까 좀 표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눈에 안 띄지 않습니까? 항상 표로 한눈에 딱 보이게. 그럼 전달 효과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표로 작성하는 법들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스티레이시라는 실험식 이거는 이제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R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고요. 지금 3주 동안에 10번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10번 이상을. 자, 아까 냉각 보셨죠? 간접 냉각, 직접 냉각, 수냉각 뭐 이렇게 나왔죠?
그 수냉각을 간접을 하거나 직접을 하거나 관로에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하거나 그 얘기입니다. CV 케이블의 냉각을. 근데 그 방법 가지고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관극초. 관로 기준 케이블, 극중 케이블, 그 다음에 초전도 케이블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지중선로의 송전용량 증대 방안에서는 CV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냉각을 하는데도 안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새로운 전력 케이블. 그래서 관로 기준 케이블, 극중 케이블, 초전대 케이블을 가지고 이 그림들 보셨던 것들을 그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침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다 동동 뭐라고요? 얘는 니옵 티탄. 뭐라고요? 얘는 SF6, 얘는 액체 질소, 그 다음에 또는 액체 수소, 또는 얘는 액체 질소, 또는 액체 헬륨. 이런 식으로 딱딱 비교해서 딱 생각을 해 놓으셔야죠. 그래야지 답이 적어지니까. 케이블 허용전류 증가 방법. 이건 한번 보시고요. 가공송전선로에서 뭐라고? 복승신. 똑같습니다. 송전 용량을 하게 되면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 안정도에서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 이 수식 모르면 안 됩니다. 발송교전 하면서 이 수식이 한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계속.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송전 용량에서 이 송전단과 수전단하고 전압 사이에 어떤 임피던스에서 위상차에서 된다. 이게 이제 무한대 모선이거든, 결국.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전력 상차고 곡선이 어떻게 나오냐 해가지고, 이게 전력 상차고 곡선이죠, 지금.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요것만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도 이제 나중에 좀 아셔야지만 됩니다. 복도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N으로 나눠지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들죠. 2로 나눠지면 0.05가 아니라 0.025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로그 11m라는 밀리 헬리퍼 킬로미터거든요. 얘는 숫자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큰 거죠, 엄청나게. 뒤에 거는 아주 작은 건데, 앞에 게 엄청나게 큰 건데, 그 엄청나게 큰 거를 반씩 쪼개버리니까. 복도체 이상에서 썼을 때는 어떻게 힘이 약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단번에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S의 n-1에서 이게 줄어들죠, 면적이. 얘는 면적은 줄어들고, 이 D는 등가성 간거리는 커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뒤쪽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뒤의 변화율보다는 이 앞의 변화율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n이 커져가지고 x가 작아진다. 이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복승신에서 전압을 승합을 하면은, 전압을 자승하면 송전용량은 몇 배가 늘어난다? 4배. 왜? 전압을 2배 하면은 그게 자승이니까. 그래서 154, 345, 765. 전압이 2배씩인데 실질적인 용량은 4배씩 늘어난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4도체로 복도체로 했을 때, 그러니까 2도체 기준으로 345가 2100, 765가 2도체 기준일 때 8400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단도체로 했을 땐 반으로 줄겠죠. 그러면 그 345로 하는 건 1000이라는 얘기죠. 1000이라는 얘기면 예를 들어 154 같은 한 300 정도 됩니다. 300에서 500. 300 정도 되면 이제 곱하기 전압이 2배 됐으니까 4배니까 1200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30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쓸 때 그냥 100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책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케이블 가닥수가 또 틀려질 수도 있고요. 410 스퀘어, 480 스퀘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다 480 스퀘어를 쓰죠, 거의. 480 스퀘어는 종류가 2개가 있다고요. R이 있고 C가 있다고요. 또 그것도 한번 보시라고요. R이 뭔지 C가 뭔지. 그럼 그거 가운데 그 부분만 틀려진다고요. 가운데 중심 소선만. 그래서 허용전류가 좀 더 늘어난다고요. 뭐 뜸부기 뭐 이렇게 해놨죠. 레일 뭐 까디날 해가지고 뜸부기 뭐 이렇게 나왔던 거 관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10점짜리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복승신, 신도체니까 뭔가 ACSR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ACSR 480 스퀘어가 아니라요. TACSR 또는 스타샤로 간다고요. 스타샤로 가면은 용량은 2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 기존 철탑을 그대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철탑을 쓰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케이블 스퀘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재질이 다른 걸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존 철탑에서 그걸 커버를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스퀘어가 비슷한다는 건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죠. 물론 합금이니까 약간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 철탑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철탑을 새로 짓지 않고 케이블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송전용량을 2배 이상을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경제적이죠.
철탑 한번 설치한다고 지금 몇 년씩 고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뭐 기존에 서 있는 거에서 선 바꿔 낀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사람 없죠. 물론 공사할 때 방해는 할 수는 있어도 뭐 그게 뭐 공사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즘 뭐 어려운 구간 같은 거 헬기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연선한 다음에 긴선 해버리니까. 실질로 철탑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공사가 오래 걸리죠. 자, 여기 보셨던 것처럼 ACSR, TACSR, 스타샤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기타 증대 방안, 팩츠, HVDC 얘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이 두 개는 시험 문제도 항상 나옵니다. 팩츠가 뭐죠? 유연 성전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연 성전 시스템 플렉시블이 유연하다는 거, 유연 교류 성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AC, Alternative Current Transfer System. 전송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럼 유연 전송이 왜 유연하냐 이거죠. 뭔가 상황이 바뀌더라도, 계통 내 상황이 바뀌더라도 얘가 충분히 카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팩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 있죠. 뭐, TCBR부터 해가지고, 스타콘, TCSC, UPFC, 예? TCPR. 예, TCPR 있고, UPFC는 맨 끝으로 가야죠. 예? 가공선 쪽하고 지중선 쪽. TCPR은 뭐, 발전기의 댐핑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부하가 죽어버렸습니다. 발전기가 사고 난 게 아니라 부하가 죽어가지고 발전기가 과부하 걸리면 안 되니까. 과부하가 아니죠? 저부하가 걸려서 얘가 과속을 하면 안 되니까. 탈락을 시키지 않으려고. 발전기가 탈락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부하가 잠깐 사고 났더라도, 어느 정도 그 내부 열량을 죽여줘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보시면 저기 인버터 쪽도 보면요. 모터 쪽에서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전압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인버터 안에다 저항을 달아가지고요. 그 치고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얘가 소선시키기 하기 위해서 열로서 방산을 하기 위한 저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버터 안에도. 그런 역할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 기본 이론만 알고 있으면 그런 역할들 하는 게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생제동 하다 보면 열로서 태워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회생제동 하면, 회생제동입니다. 전동기의 회생제동입니다. 전동기가 돌다 보면 얘가 발전기가 돼가지고 어떤 전류를 거꾸로 인버터 쪽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걸 회생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회생제동 시에 에너지가 남으니까 그 남는 에너지에서 인버터가 소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저항을 달아가지고 그 저항을 통해서 열로서 방산을 하는 겁니다. 얘도 그런 겁니다. 발전기에서 발생된 그런 부분들이 남아 도는 겁니다. 남아 도는데 뭔가 어디로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얘가 탈락이 되니까 지금. 부하가 없어져버리니까 어떤가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누가 쥐를 빼버렸습니다. 무게추를 빼버리니까 얘는 가벼워지니까 가벼워진지 모르고 가벼워졌네 하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좀 잡아주지 않으면 뛰쳐나간다는 얘기죠. 뛰쳐나가지 않게 그 TCBR을 이용해가지고 적당히 잠재해줬다가 나중에 또 계통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다 취집시켜주고 그 사이에서 TCSC라든가 스테이트콘이라든가 이용해가지고 선로의 R과 L과 C를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UPFC는 위상각까지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근데 HVDC는 왜 나왔냐 이거죠. 이건 AC 쪽에서 안정화하는 방향이고 HVDC는 DC 쪽에서 안정화하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보시면 개통 쪽에서 뭔가 나왔을 때 팩치하고 HVDC는 꼭 나옵니다. 따로따로도 물어봅니다. 25점짜리로. 팩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25점. HVDC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25점. 25점짜리 문제를 딱 두 줄만 써놨죠. 그럼 팩치에 대한 정의 뭐라고요? 대용량 사이리스터를 적용하여 네.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하여 송전 설비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송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신송전 전력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줄로 간단하게 외우라고요. 전력용 반도체의 기술을 응용하여 그다음에 송전 설비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전력을 안정하게 하는. 그러면 이 팩치에 대한 장점이 뭐였죠? 네 글자. 키워드. 송사 안설, 송전 용량 증대, 예? 사고 파급 방지, 안정도 향상, 설비 이용률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사고 파급을 방지해준다 이거죠. 사고 났을 때. 그런 식으로 키워드가 자꾸 요거 보고도 지금 전력량 반대치를 이용한 뭐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주셔야 되고,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문제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키워드 훈련을 자꾸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어렵죠. 그 키워드 훈련들은. 그래서 제가 대신 이런 데서 자꾸 반복해드리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조금은 나온다는 얘기죠. 조금은. 흉내라도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물어보면 한두 마디 하게 됩니다. 6개월 지나면은.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제 키워드에 맞춰서 자꾸 쓰다 보면 그 키워드가 나오고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송전선로의 송전 역량을 제한하는 요소. 요게 지금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각도가. 요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전류. 아까 단거리 송전선로의 허용전류 보셨죠? 운전전류, 허용전류, 온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연속 허용전류는 90도다. 단시간 허용전류는 100도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케이블 같은 경우. 지중 케이블 같은 경우. 아니죠. 가공송전선로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도 바꿨죠. 예? ACSR에서 스타샤로 바꿨죠. 그러면 온도가 지금 210도로 올라가면서 2배가 올라간다면서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뒤에서는 좀 짧게 나왔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더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송전 용량을 제한하는 요소는 허용전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허용전류를 올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송전 용량을 늘릴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가공송전선로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더라. 요 밑에 다 두 줄만 넣어도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뒤로 해가면서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죠. 조상설비. 아까 좀 L과 C를 조정을 하면 된다고 그러죠.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조상설비. 상차각, 조상기 용량이 적당할 것, 효율이 적당할 것, 경제적일 것. 예? 상차각, 조상기 용량. 상차각하고 조상기 용량은 이겁니다, 지금. 아까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에서, 예? 여기 상차각을 90에서 40도씨로 억제하고 있다. 왜? 90도씨가 넘어가면 이제 탈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건 개통 측에서는 탈조가 일어나는 거고요. 사실 발전기 측에서는 초소금 여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130도까지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에 의하면은, 왜냐면 자기가 130도까지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발전기에 있을 경우는 되는데, 지금 이건 개통 측면에서 봤을 때니까. 개통 측면에서는 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L하고 C밖에 없으니까. 발전기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얘는 송전선에 있기 때문에 변압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송전선하고 변압기 쪽에서만 봤을 때는 얘가 40도하고 90도로 운전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각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송전 효율, 아까 보셨죠? 송전 효율은 90% 이상이 돼야 된다, 무조건. 우리나라의 송전 효율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 송전 손실이 4%에서 6% 사이인가요? 그 우리나라가 3%고 일본이 4에서 6%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3, 4% 정도 됩니다. 그 일본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은 전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22,900으로 통일화가 돼 있고요. 걔네는 6.6kV로 돼 있거든요. 예, 비접지 계통으로 돼 있는데도 6%라는 건 사실상 더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실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최고고요. 미국 쪽 가면 10% 가까이 되고 8%에서 10% 가까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손실이 많죠. 근데 걔네들은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왜? 다 그 회사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이쪽에서 거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에서 사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죠. 무조건 한전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전에서는 공공기관이니까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을 해서 했는데 전기요금 올린다니까 서로 난리가 나는 거죠. 경쟁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싼 데서 살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민자발전, 구역전기 사업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로서 전기를 항전해서밖에 못 파는데 그걸 예외 규정을 해가지고 준 겁니다. 구역전기 사업을 한다, 민자발전을 한다, 그건 예외 규정으로 준 겁니다. 왜? 한전에서 그만큼 다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야, 니네한테 허락해줄 테니까 니네들 발전기 전화가지고 니네가 팔아먹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어떤 그 전기 수요 부분을 니네들이 채워주게끔 제한을 해준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충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전압 강화. 아까 보시면은 전압 강화도 보시면은 Q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Q 성분이 많아지면 전압이 올라갑니다. Q 성분이 부족하니까 전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장 쪽에서는 콘덴서를 이용해가지고 전압 강화를 떨어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터가 기동할 때 필요한 무효 전력을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그때 생기는 무효 전력 전압 강화 부분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안정도 부분 똑같이 직류송전 뭐 안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부분하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송전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뭡니까? P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건 안전적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야, 기타상 용량 확대 및 송전 용량 저하 방안 소국 여자 방식을 채용하면 양단 유지가 확보되어 송전 용량의 저하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아까 발전기 쪽에 소국 여자가 되면 좀 더 커버가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직렬 임피던스를 보상하기 위한 직렬 콘덴서나 병렬 어드미터를 흡수하기 위한 병렬 리액터 등을 채용하면 당연히 송전 용량이 증대한다. 아까 그게 조상 설비를 조정하고 팩치에서 뭔가 이런 L과 C를 조정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송전 용량 계략 계산법까지 보시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같이 연결되니까요. 21번부터는 교류 전력 표시가 그럴 겁니다. 자, 송전 용량이 3번 나왔습니다, 지금. 3번째입니다. 근데 또 내용이 또 틀려집니다. 송전 용량이라는 건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 똑같이 나왔죠? 전격할 수가 없다. 대신 송전 용량 계략 계산법은 고유부합법인데 뭐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송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본 근사식인데 선로의 길이가 300마일, 480m 기준을 한 겁니다. 얘는 대충 요 정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알아셔야 되는 게 스틸의 실험식이 나오죠. 스틸의 실험식은 뭐 어떻게 합니까? 용량과 전압과의 관계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 L이라는 기준이 들어있죠. 근데 얘는 L이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메가와트 퍼 회선인데 고유 부하법은 딱 480km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무조건 300마일을 기준으로. 그 300마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기준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Z-오메가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Z-오메가가 480km를 기준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유 송전 용량 선로의 특성이 뭐라고요? 특성이 수전단을 뭐라고요? 특성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의 수전 전력. 이게 뭡니까? 고유 부하법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480km를 기준으로 계산함. 뭐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장거리 TL에서의 계략적인 산출 방법. 왜? 480km로 대략적으로 했으니까 480km면 장거리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1번 부분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P는 Z-오메가분의 VR 자승이니까 수전단을 특성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 수전 전력이 뭐라고요? 고유 부하법이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요? 480km라고요. 딱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고유 부하법이 아닌 송전 용량 계수법이 가면 거기는 L이라는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거리에 따라서. 대신 걔는 전압으로 들어간 겁니다. 전압을.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고정해 놓고 전압하고 전류의 비율로 계산했죠. 이 뒤에를 가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전압을 고정해 놓고 전류를 여기 보시면 송전용량 계수법은 L이 있죠. 근데 뭡니까? 전압에 대한 계수가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전압별로. 송전용량이 60일 때 600, 100일 때 800, 140일 때 1200. 이게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K라는 부분을 여기다 안 써주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L은 바뀌어지죠. 선로의 길이를 고려했다. 뭐라고요? 고유부합법과는 달리 전압의 크기도 고려했고 선로의 길이도 고려했다고요. 근데 아까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로의 길이는 고려 안 했죠. 480km로 고정을 해놨는데 여기 선로의 길이를 480km가 아닌 길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스틸의 실험식은 전압과 용량과 거리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V라는 전압은 이 거리하고 이 용량일 때, 그러니까 경제적인 전압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어떤 용량을 어떤 킬로미터까지 보내줄 때는 요 정도 전압이 괜찮아 라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세 가지가 다 보시면 다 똑같은 겁니다. 송전 용량, 송전 전압, 그리고 거리,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하나를 고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스트레이 실험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고정을 시켜놓고 내가 전압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러면 용량과 거리가 생기면 전압이 나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K라는 그 송전 전압하고의 관계를 고정을 시켜놨죠.
그리고 L은 변동이 되고 P도 변동이 되죠. 근데 위에서는 L이 고정이 됐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바꿔가면서 지금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고성수인데 하나를 더 넣는다면 이제 상차각을 이제 넣는다는 얘기죠. 앞에서 상차각에서 뭐 나왔지 않습니까? 상차각에서 P는 X분의 2SER 사인 세타에서 상차각에서 그 뭐 고유 송전 용량이 늘어난다면서요. 그럼 이건 송전 용량 아닙니까 지금? 송전 용량 계산법에서 그러니까 상차각에서도 송전 용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21번은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